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올해 73이에요. 서울 구로구 낡은 빌라 3층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12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민우는 강남 쪽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며느리 수지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죠. 손자도 하나 있습니다. 올해 8살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를 하고 보리차를 끓였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37년째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물레동 철공소 골목 안쪽 2층 건물에 있는 곳이었죠. 기계 4대가 전부인 영세한 인쇄소였습니다. 명함, 리플릿, 소량 인쇄물을 주로 만들었어요. 요즘은 온라인 인쇄가 대세라 일감이 많이 줄었지만 오래된 단골 거래처 덕분에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 10분 인쇄소 문을 열었어요. 기계 전원을 켜고 오늘 작업할 명함 시안을 확인했습니다.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인 그 공간이 제겐 익숙했죠.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처음엔 담이 결린 줄 알았어요. 작업대에 기대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옆 건물 철공소 사장님이 마침 지나가다 저를 발견했어요. 그분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찍고 링거를 꽂았죠. CT 촬영도 했어요. 1시간 반쯤 지났을까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의사가 제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급성 심부전증이라는 진단이었어요. 즉시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늦으면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도 덧붙였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술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행정실 직원이 들어왔어요.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입원비와 검사비, 수술비를 합쳐서 총 78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어요. 선입금으로 500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숨이 막혔어요. 780만 원, 500만 원 선입금. 제 통장 잔고는 3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37년 동안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번 돈은 거의 다 아들에게 쓰였어요. 대학교 4년 등록금, 대학원 2년 학비, 결혼식 비용, 신혼집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그것도 모자라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 보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요. 민우가 31살 때였습니다. 투자했던 주식이 폭락해서 2천만 원을 날렸다고 울면서 전화했어요.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다고,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날 인쇄소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민우에게 보냈어요. 3년 동안 그 이자를 갚느라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당연한 듯이 받았죠. 그 모든 게 제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들이 잘 되는 게 저한테는 기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한 돈은 없었습니다. 행정직원이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벨소리가 5번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도 연결음만 길게 울렸죠. 3번째 전화에서야 민우가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짜증 섞인 투였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급성 심부전증 진단을 받았다고,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수술비가 필요한데 78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대답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일단 푹 쉬면 나아질 거라고도 했죠. 돈 얘기는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끊어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통화 종료. 2글자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급한 상황이니 도와달라고,
조금씩 갚겠다고 적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이번은 포기하고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의사는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투석 일정만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억지로 인쇄소에 나갔어요. 일을 해야 돈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계 앞에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오후 2시쯤 물레동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박술래 씨가 들렀습니다. 김치 한 통을 들고 왔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술래 씨는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병원은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둘러댔죠. 술래 씨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며칠 전에 찍었다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SNS에서 본 거라고 했어요. 화면 속에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화려한 레스토랑이었어요. 프랑스 요리 코스가 놓인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장인어른 환갑 기념 가족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술래 씨는 아들이 효자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유럽 여행까지 보내드리다니 대단하다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파리 가족여행이라면 최소한 2천만 원은 들었을 겁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비를 합치면 그 이상일 수도 있죠. 제 수술비 780만 원은 없다고 하면서 장인 환갑에는 2천만 원을 쓴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술래 씨가 가기 전에 잠깐 망설이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걸 알았다며 이거라도 보태라고 했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 돈은 술래 씨가 딸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마음만 고맙다고 말했어요. 술래 씨는 억지로라도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결국 술래 씨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고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술래 씨의 따뜻함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남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친자식은 왜 이러는지. 그 대비가 더 아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울면서 말했어요. 친구들은 다 새 운동화를 신는데 자기만 낡은 신발을 신어서 놀림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12시까지 인쇄일을 더했어요. 다음 날 새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민호가 환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특목고 준비반을 다닌다고 했어요.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명절 상여금을 모두 학원비로 썼습니다. 민호는 결국 과학고에 합격했어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말할 것도 없었죠. 4년 내내 매 학기마다 저는 밤을 새워 일했어요. 허리가 아파도 눈이 침침해도 참았습니다. 민호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던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대학원도 보냈습니다. 석사과정, 2년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됐어요.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 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뒀던 3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아들 내외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제겐 보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민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진에게 보낸 문자도 읽음 표시만 떠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바로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가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이번 주가 고비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다고 했어요. 투자 유치가 안 돼서 자기도 월급을 못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드값도 밀려 있다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여유 생기면 꼭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죠.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알겠다고, 괜찮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파리 레스토랑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호. 2천만 원짜리 여행을 다녀온 민호. 카드값이 밀려있다는 말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수진이 갑자기 집에 들렀어요. 반찬통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수진이 제 집에 오는 건 1년에 한두 번 정도였거든요. 수진은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민우에게서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 민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회사 일도 힘들고 아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저축해 놓으신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보험이나 적금 같은 거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고 대답했어요. 다 아들한테 썼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왜 여기 왔는지를. 반찬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제게 남은 게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죠. 수진은 잠시 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일어났어요. 저희도 요즘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10분쯤 있다가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꺼내봤어요.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건 아니었어요. 마트에서 산 것처럼 보였죠. 저는 반찬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틀 뒤, 첫 투석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투석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침대가 10여 개 놓여 있었고, 각 침대마다 큰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을 소독했어요. 그리고 굵은 바늘을 꺼냈습니다. 투석 바늘은 정말 굵었습니다. 팔에 박힐 때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기계가 윙윙거리며 제 피를 빨아들였습니다. 붉은 피가 투명한 관을 따라 기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4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죠. 이걸 일주일에 2번씩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옆 침대에는 70대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냐고, 보호자는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오셨다고 했어요. 아들이 둘 있지만 둘 다 바빠서 한 번도 안 왔다고 했습니다. 투석한 지 3년이 됐는데 늘 혼자라고 했죠. 저와 똑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도 결국 남이구나. 4시간이 지나고 바늘을 뽑았어요. 팔에서 피가 조금 배어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지혈 패드를 붙여줬어요. 10분 정도 누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팔을 꾹 눌렀어요. 옆 침대 할머니는 보호자 없이 혼자 일어나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걸어나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5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문득 옷장 위에 먼지 쌓인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궁금해서 의자를 끌어다 놓고 올라가 상자를 내렸어요. 뚜껑을 열자 낡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45년 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27살이었죠. 옆에는 최영호가 서 있었어요. 그때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건설 현장에서 만났어요. 크레인 사고로 영호가 철근에 깔렸을 때 제가 업고 달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병원까지 30분을 쉬지 않고 뛰었어요. 영호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뒤로 형제처럼 지냈죠.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몇 년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인쇄소 일에 치이고 영호는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40년이 넘었어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젊고 힘차던 그때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옷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 3시, 결국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민호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첫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민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민호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저를 안아줬어요. 아버지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점점 멀어졌어요. 전화 통화도 짧아졌고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조차 등을 돌렸죠. 앨범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사진들을 다시 꺼내볼 일은 없을 거라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저는 커튼을 내리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780만 원. 그 돈이 없어서 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그리고 2천만 원을 장인 환갑 여행에 쓴 아들. 이 모순된 현실 앞에서 저는 혈육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과연 피로 맺어진 관계가 진짜 가족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가족일까요? 순례 씨는 남인데 200만 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친아들은 780만 원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절망과 공허가 차갑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 벽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켰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만 조용히 귓가에 들렸죠. 내일 아침이 오면 또다시 일어나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 순간만은 확실했습니다. 한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이 허망함 뿐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허망함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투석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은 여전히 무겁고 옆구리 통증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인쇄소에 들렀습니다. 문을 닫은 지 일주일째였어요. 단골 거래처에서 전화가 몇 통 와 있었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쇄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기계들은 멈춰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미완성된 명함 시안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이 공간에서 37년을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요. 모든 게 아들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기계 앞에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한숨을 쉬고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바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김태수 씨가 맞냐고 물었어요. 45년 전 사우디에서 함께 일했던 최영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최영호. 45년 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어요. 저는 27살이었고 영호는 25살이었습니다. 둘 다 돈을 벌기 위해 중동으로 떠났었죠. 리야드 공사 현장은 혹독했어요.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일요일도 없었어요. 밤에는 철제 컨테이너 숙소에서 잤습니다. 에어컨도 없었고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어요. 샤워는 이틀에 한 번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월급은 한국의 5배였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크레인이 철근 더미를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영호는 그 아래에서 자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졌어요. 철근 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영호가 그 밑에 깔렸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철근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어요. 다른 인부들이 달려와 함께 철근을 치웠습니다. 영호는 다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정강이 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현장 의무실까지는 3km였어요. 구급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영호를 업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4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어요. 햇볕이 자결했고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입술이 갈라지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영호를 놓으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의무실에 도착했고 영호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본국으로 후송됐어요. 영우는 3개월 뒤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를 절었지만 일은 할 수 있었어요. 그는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말했죠. 그 뒤로 우리는 형제처럼 지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몇 년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인쇄소를 차렸고 영우는 무역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45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영우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영우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영우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영우가 먼저 말했어요. 근처 지나다가 간판을 봤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들렀다고 했어요. 정말 제가 맞아서 너무 반갑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오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다고 했어요. 영우는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급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없어서 투석만 받고 있다고 했어요. 영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들한테는 도움을 못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영우는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영우는 지금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동에서 돌아온 뒤 무역 일을 하다가 20년 전부터 부동산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했어요. 회사가 제법 커져서 직원이 15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 둘은 모두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와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도 했죠. 저는 영우가 잘 됐다는 게 기뻤어요. 영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45년 전에 그의 목숨을 살렸다고 했어요. 그 목숨으로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냐고 물었어요. 100억이 있어도 못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말했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영우는 수술비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고 말했습니다. 더는 폐를 끼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우는 단호했어요. 형제끼리 이런 걸로 따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영우는 저를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영우가 물었어요. 혹시 다른 재산은 없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경기도 외곽에 땅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준 땅이라고 했어요. 영우가 더 자세히 물었어요. 어떻게 생긴 땅이냐고,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40년 전에 친구 빚 보증을 섰다가 떠안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산골이었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 땅 때문에 한숨만 쉬셨다고 말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야 하는 땅이었다고 했죠. 저도 그래서 가치 없는 땅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했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년 재산세 고지서만 받고 있었어요. 2,500평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자풀만 우거진 야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확히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집원이 어떻게 되냐고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어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32번지라고 알려줬습니다. 영우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모르는 일인데 자기가 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영우와 헤어졌습니다. 영우는 내일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45년 만에 영우를 다시 만났어요. 그것도 제가 가장 힘들 때. 혈육은 등을 돌렸지만 오래된 친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저는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우의 차가 빌라 앞에 서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우는 행정실로 가더니 직원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20분쯤 지나 돌아왔습니다. 수술비 780만 원 전액을 해결했다고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영우는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다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우는 저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갈비찜과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반찬이 나왔습니다. 영우가 제 그릇에 고기를 덜어줬어요. 많이 드시라고 했습니다. 수술 전에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영우는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우디에서 일하던 시절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루 종일 땡볕 아래서 일하고 밤에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잤습니다. 샤워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가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것 하나로 버텼죠.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올랐어요. 영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땅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을 이었어요. 오늘 신문 경제면을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평택 지역 개발 가능성에 대한 짧은 기사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택 고덕 쪽을 좀 더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쯤 업계 쪽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영우는 웃었어요. 형제끼리 뭐 이런 걸로 미안해하냐고 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 업계 쪽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평택 고덕 일대에 대한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돈다고 했어요.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실망할까봐. 사흘 뒤 영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정부 산하 공기업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고 했어요.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평택 고덕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고 했어요. 친구가 말하길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게 있다고 했대요. 하지만 극비 사항이라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다만 다음 달쯤 뭔가 발표가 있을 거라고 귀띔해줬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영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 개발이 확정되면 땅값이 크게 오를 거라고 했어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수술을 받았어요. 영우가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수술은 4시간 걸렸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영우가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어요. 영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잘 끝났다고 했어요. 의사가 성공적이라고 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영우는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과일도 깎아주고 산책할 때 팔을 잡아주기도 했죠. 입원 3일째 되던 날 민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죄송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짧은 문자였어요.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영우가 옆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혈육의 빈자리를 친구가 메워주고 있었지만 그 공허함까지 채워지진 않았죠. 입원 엿새째 되던 날 영우가 병실에 들어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됐다고 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어요. 영우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공기업 친구가 내부 문건을 슬쩍 봤다고 했어요. 한 달 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거래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이지만 10월 중순쯤 될 거라고 했습니다. 평택 고덕 일대 개발 제한구역 해제 및 신도시 조성 계획이라고 했어요. 제가 소유한 땅이 그 구역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영우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열었습니다. 지금 평당 시세는 20만 원 정도인데 발표 나면 최소 250만 원은 될 거라고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300만 원, 4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500평이면 최소 62억 원이라고 했어요.
많으면 100억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어요. 100억. 평생 인쇄소에서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영우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수술 잘 받고 건강 회복하고 여생을 편하게 사시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살아날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희망이. 영우는 중요한 당부를 했어요. 아직 발표 전이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발표 나기 전에 소문이 나면 땅값이 요동치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끓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 욕심을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동안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자기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발표 나기 전까진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우는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자기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텐데 그 문자도 절대 남한테 보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시고 바로 삭제하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영우가 짐을 챙겨줬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영우가 말했습니다. 발표까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지내라고 했습니다. 가급적 아무도 만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특히 가족 관련해서는 더욱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들르면 절대 땅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영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발표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우는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넣고 약 먹는 시간을 메모지에 적어 붙여줬어요.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당부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잠시 후 영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적혀 있었어요. 한 달 후 발표 전까지 절대 비밀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평당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예상이라고 했어요. 총 62억에서 100억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표 후 연락 달라고 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바로 삭제했어요. 영우의 당부를 기억했습니다. 절대 남한테 보이면 안 된다고 했죠. 특히 가족한테도. 저는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문득 걱정이 들었어요. 만약 민호나 수진이 집에 들렀다가 영우를 보면 어떻게 하나? 혹시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시 제 휴대폰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곧 안심이 됐습니다. 그들이 올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도 오지 않았는데 집에 올 리가 없죠. 저는 소파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혹시 민호일까? 아니면 수진일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택배 기사가 서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영우가 보낸 과일 바구니였어요. 택배 기사가 돌아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왜일까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호와 수진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뭔가 눈치챌까봐 걱정하는 걸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 조심해야 했어요. 영우의 말대로 발표 나기 전까지는 절대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문자함을 열어봤습니다. 영우의 문자는 이미 삭제했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삭제됐어요. 받은 문자함에도 휴지통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희미하지만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살아야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영우 덕분에 얻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2주. 발표가 나기까지 2주만 조용히 지내면 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그리고 발표가 나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치료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혹시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호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는 45년 전에도 저를 믿었고 지금도 저를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저도 그를 믿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수술 덕분이었죠. 간단히 아침을 먹고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몸은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불편한 건 없냐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안심한다며 말했어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땅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발표 나기 전까지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2주만 지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오후에는 집 안을 정리했어요. 오랜만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몸이 좋아지니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저녁에는 영호가 가져다 준 반찬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영호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에서 지냈어요. 영호의 당부대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순례 씨가 반찬을 갖다 주러 왔지만 현관에서 잠깐 인사만 나눴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눈치챌까봐. 순례 씨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민호와 수진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섭섭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아서 발표 전에 그들을 만나는 게 더 불안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발표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영호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일주일 남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라고 했어요.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발표 나는 날 아침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헌 옷들을 꺼내 정리하다가 깊숙이 있던 상자를 발견했어요. 45년 전 사우디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낡은 작업복과 안전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진 몇 장. 영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웃고 있었죠.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45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될 줄. 그것도 이렇게 힘든 순간에.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시작이 올 거예요. 발표가 나고 땅이 팔리고 돈이 생기면 그때는 영호에게 제대로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5년 전의 은혜를, 그리고 지금의 은혜를.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푹 잔 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아침이었죠. 저는 보리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영호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병원 침대에서 투석만 받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희망이. 발표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기를. 그리고 영호에게 감사하다고.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희미하지만 따뜻한 불씨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죠. 이제 곧 그 불씨가 큰 불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밝혀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술 후 3주가 지났습니다. 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갔고 식사도 제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영호 덕분이었죠.
하지만 민호와 수진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편했어요. 발표까지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영우가 집에 들렀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영우는 발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발표일이 확정됐다고 했어요. 2주 후에 정부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부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땅 매각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발표 나고 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영우는 설명했어요. 돈이 이렇게 크면 가족이라도 욕심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며칠 안에 중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서류냐고 물었어요. 영우는 내일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형 명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우는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가족한테는 더더욱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올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영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라고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영우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받으시라고 했어요. 자기는 뒷방으로 들어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보이면 안 된다고 했죠. 영우는 재빨리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수지는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반찬 좀 갖다 드리려고 왔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습니다. 수지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러 주방에 갔어요. 저는 거실에 서서 안쪽 방 쪽을 힐끗 봤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수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영우가 놓고 간 과일 바구니가 보였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과일 바구니가 새로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 갖다 드렸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웃술래 씨가 갖다 줬다고 둘러댔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금방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관으로 가다가 멈췄습니다. 뒷방 쪽을 바라봤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던 겁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에 누가 계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환기하려고 열어뒀다고 했어요. 수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건강 조심하시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영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위험했다고 말했어요. 거의 들킬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우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수진이 현관에 서 있을 때를 떠올려 보라고 했어요. 벨을 누르기 전에 한참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문틈으로 우리 대화를 들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 들었다면 곧 움직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우는 서둘러 돌아갔어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가져오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혼자 남아 불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혹시 수진이 정말 대화를 들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혹시 걱정이 기우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아들 민호가 보였어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민호는 화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왔다고 했어요. 수술하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미역국을 끓여왔다니. 민호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냄비에 미역국을 담고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호를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가 상을 차려왔어요.
미역국 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민호는 제 옆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어서 연락 못 드렸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주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태도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어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번갈아가며 거의 매일 집에 왔어요. 삼계탕, 갈비찜, 전복죽을 번갈아가며 가져왔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청소까지 했어요. 마치 모범적인 효자, 효부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친절 뒤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함께 왔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민호가 소개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라고 했어요. 평택 쪽 전문가라고 말했습니다. 중개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 평택 고덕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혹시 거기 땅을 소유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택에 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개사를 모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관심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겠다고 했어요.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개발 발표 나기 전에 정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사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갔어요. 민호와 수지는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어요. 왜 거부하시냐고 따졌습니다. 좋은 기회인데 왜 놓치시냐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참 있다가 돌아갔어요. 이틀 뒤 민호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거 한번 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습니다. 평택시 고덕동 산 32번지. 제 땅이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다고 했어요. 이 땅이 곧 개발구역에 편입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봉투를 도로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관심 없다고 말했어요. 그냥 그대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발표 나기 전에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좀 도와드리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아버님 기억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특히 치매 검사를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치매 진단을 받으면 후견인 제도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멀쩡하다고 했습니다. 치매 검사 따위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민호와 수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돌아갔어요. 이틀 뒤 민호가 또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재산관리 위임장이었습니다. 민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시기 힘드시니까 자기한테 위임하시라고 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임할 생각 없다고 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왜 이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도와드리겠다는 건데 왜 거부하시냐고 따졌어요. 수진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를 믿으셔야 한다고 했어요. 외아들인데 누굴 믿으시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사실은 저희도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호 회사 투자금 때문에 빚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사채까지 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친정도 사업 부도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애원했어요. 저는 그제 알았습니다.
민우가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수진의 친정도 사업부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그들은 절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땅에 눈독을 들인 거였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민우가 다시 말했어요. 이 땅이 곧 가치가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발표 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야 세금도 적게 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우가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도와드리겠다는데 왜 이러시냐고 따졌어요. 수진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나는 그 땅을 팔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한테 줄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가 다시 소리쳤어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외아들인데 왜 안 주시냐고 따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가 죽을 수도 있을 때 외면했다고 말했어요. 78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는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어요. 민우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너는 장인어른 환갑 여행으로 2천만 원을 썼다고 말했어요. 파리까지 가족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내 생명은 780만 원의 가치도 없었지만 장인어른 체면은 2천만 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집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곧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말했어요. 더는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우가 소리쳤어요.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따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민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민우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테이블을 밀쳤어요. 테이블이 넘어졌습니다. 위에 있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민우와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가 난 목소리, 당황한 목소리. 민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라고 소리쳤어요. 아버지, 나와서 얘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웃술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소리가 들려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우와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 씨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술래 씨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컵 조각이 흩어져 있었어요. 테이블은 한쪽으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술래 씨가 민우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대화하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다고 말했습니다. 술래 씨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심하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라고 했어요.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술래 씨가 나간 뒤 민우와 수진도 곧 집을 나갔습니다. 가기 전에 민우가 말했어요.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바뀌시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컵 조각을 치웠어요. 테이블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선을 그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민우와 수진이 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임장까지 들고 왔다고 했어요. 오늘은 테이블까지 뒤집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우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역시 그날 대화를 들었던 게 맞다고 했어요. 이제 더 위험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겠다고 했어요. 중요한 서류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형을 보호할 방법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같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서류냐고 물었어요. 영우는 내일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익신탁 관련 서류라고만 말했어요. 형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였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발표까지 이제 사흘 남았어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영우가 준비한 서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믿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알 수 없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영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순례 씨도 제 편이었어요. 오늘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었죠.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테이블을 치며 소리치던 모습. 그건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한다는 영우의 말이 맞았어요. 심지어 혈육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 영우가 가져올 서류. 그게 무엇이든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만 남았어요. 발표까지 사흘.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질 새로운 삶. 저는 그것을 기다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우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영우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공익신탁 관련 서류라고 했습니다. 제 재산 전부를 공익신탁으로 출연하는 내용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공익신탁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영우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공익신탁은 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제 땅을 팔아서 생긴 돈을 의료지원재단에 기부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고통받는 노인들과 아이들을 돕는 데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공익신탁으로 등록되면 가족이라도 그 재산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봤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해했어요. 제 재산을 제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고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영우가 말했습니다. 형, 이게 지금 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민호와 수진이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기부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민호에게 주면 사채 빚 갚는 데 쓰일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탕진하겠죠. 차라리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영우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건넸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공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민호가 이의를 제기해도 소용없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우는 노트북을 꺼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켰어요. 화면에 공증인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공증인은 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카메라에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에 답했어요. 오늘 날짜가 언제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제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모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공증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공익신탁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 결정을 원하는지 물었어요. 누구의 강요나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게 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다고 했어요. 공증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하시라고 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썼습니다. 김태수. 73년을 살아온 제 이름. 그 이름을 또다시 새로운 의미로 쓰는 기분이었어요. 영상 공증이 끝나고 공증인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영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형의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와 영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민호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 두 명이 더 있었어요. 한 명은 4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50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마시라고 했어요. 일단 상황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문 여세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오늘 꼭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모시고 왔다고 말했어요. 영호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의사라니 무슨 의도일까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셔야 한다고 했어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다고 소리쳤습니다. 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대로라고 속삭였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는 거라고 말했어요. 영호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주소를 알려주고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로 의사를 대동해 진단을 받게 하려 한다고 덧붙였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한 겁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멈췄어요. 현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경찰관 두 명이 민호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벨이 다시 울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영호가 문을 열었어요. 경찰관 두 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50대 남자 경찰이었고 다른 한 명은 30대 여자 경찰이었어요. 그 뒤로 민호와 수진, 그리고 낯선 남자 두 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남자 경찰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맞냐고 했어요.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신고했다고 말했어요. 김태수 씨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경찰은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물었어요. 영호가 설명했습니다. 김태수 씨의 아들과 며느리가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고 말했어요. 위임장에 강제로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테이블을 뒤집고 유리컵을 깼다고 설명했어요. 오늘은 정신과 의사를 데려와 강제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냥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의사를 모셨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정신과 전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왔다고 말했어요. 영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왜 환자 본인의 동의도 없이 왔냐고 물었어요. 의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호가 계속 말했어요. 이미 오늘 아침 영상 공증을 통해 김태수 씨의 정신 상태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정확하게 질문에 답변하셨다고 말했어요. 온전한 판단 능력이 있다는 게 법적으로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와서 치매 운운하는 건 재산을 빼앗기 위한 수작이라고 지적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떨구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유술래 씨가 들어왔어요. 경찰이 증인으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자 경찰이 술래 씨에게 물었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확인했습니다. 술래 씨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제 저녁 이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테이블 넘어가는 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고 말했어요. 걱정돼서 올라왔더니 김태수 씨가 놀란 표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사진을 찍어뒀다고 말했어요. 술래 씨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넘어진 테이블, 깨진 유리컵 조각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영우가 그 사진들을 경찰에게 전송했습니다. 재물 손괴와 협박의 증거라고 설명했어요. 민호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실수였다고 말했어요.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자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재물을 파손한 건 사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노인을 협박한 정황이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어요. 영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어요. 가방에서 공익신탁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김태수 씨의 재산 전부는 이미 공익신탁으로 출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 공증까지 완료됐다고 말했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이 재산에 대해 어떤 청구권도 없다고 덧붙였어요. 민호가 서류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자기는 외아들인데 왜 이러시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게 내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었다고 했어요. 민호가 영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꼬드긴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영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되물었어요. 영상 공증에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가 온전한 정신으로 자발적으로 결정했다는 게 증명됐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도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남자 경찰이 민호에게 경고했습니다. 재물 손괴와 노인 협박은 명백한 범죄라고 했어요. 강제로 의사를 데려와 진단을 받게 하려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입원은 넘어가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입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를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경찰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혹시 보호 조치가 필요하시냐고 했습니다. 임시로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해 드릴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곧 고향으로 내려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락처를 남겼어요. 혹시 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순례 씨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제든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어요. 경찰과 순례 씨가 먼저 나갔어요. 정신과 의사도 황급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수진을 데리고 온 건장한 남자도 조용히 사라졌어요. 거실에는 저와 영호, 그리고 민호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780만 원이 없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을 때 너는 전화를 끊었다. 그 다음날 장인 환갑에 2천만 원을 썼지. 그 순간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7년 동안 너를 위해 살았다. 새 운동화,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주식으로 날린 2천만 원까지 모든 걸 너에게 줬다. 하지만 너는 감사할 줄 몰랐다.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다고 말했어요. 이제 나는 자유롭다. 너의 탐욕으로부터, 너의 배신으로부터. 내 재산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거다. 780만 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노인들에게. 치료비가 없어서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너한테 주는 것보다 1000배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민호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어요. 수진도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나서기 전 민호가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볼 게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저와 영호만 남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영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호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나서야 저는 입을 열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영호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가 고맙다고 했어요. 45년 전 형이 자기 목숨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영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형은 이 집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가시면 된다고 했어요.
땅 매각은 발표 나고 나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발표가 사흘 뒤라고 했어요. 그날 오전 10시에 정부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땅이 팔리면 그 돈으로 의료지원재단을 만들 거라고 했어요. 생명을 잇는 재단이라는 이름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이름이라고 대답했어요. 780만 원이 없어서 죽을 뻔한 제가 이제는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형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형은 편하게 쉬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영호는 곧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거실을 둘러봤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많은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겁니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아내의 유품. 그게 전부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속에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웠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탐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이삿짐을 마저 싸야 해요. 그리고 모레쯤 고향으로 내려갈 겁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그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발표가 이틀 뒤면 모든 게 공식화될 겁니다. 그리고 재단이 만들어지겠죠. 생명을 잇는 재단. 제 이름으로 세워질 재단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 세워질 재단. 그게 더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어요. 큰 박스 3개와 작은 가방 하나. 30년을 산 집치고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영우가 찾아왔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 2명과 함께였습니다. 박스들을 트럭에 실었어요. 가구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새 집주인이 필요하면 쓰라고 했죠. 영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고향으로 출발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내일 아침이 발표일이니까 조용한 곳에서 소식을 듣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출발 준비를 마쳤어요. 순례 씨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손에는 김 몇 장과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길에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어요. 순례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건강하시라고 말했어요. 가끔 연락 주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도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순례 씨가 돌아가고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안방. 하나하나 천천히 걸으며 기억을 되새겼어요. 아내와 함께 살았던 시간들. 민호가 어렸을 때의 추억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영우의 차가 빌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탔어요. 영우가 운전대를 잡고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충청남도 예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었어요. 50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죠.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논과 밭이 펼쳐졌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황금빛 벼가 물결쳤어요. 멀리 산자락이 보였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영우가 준비해준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작은 단층 전원주택이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과 화장실이 있는 소박한 집이었죠.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담장 너머로 감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기본 식재료도 채워져 있었어요. 영우의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고 집을 정리하는데 2시간쯤 걸렸어요. 영우가 도와줬습니다. 박스를 열고 옷을 정리하고 살림을 꾸렸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영우와 저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영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뉴스를 보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나면 자기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형은 그냥 편하게 쉬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영우는 저녁을 먹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공식화될 겁니다. 그 생각에 설렘과 기대가 공존했어요. 발표 당일 아침, 저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9시가 되자 긴장이 됐습니다. 1시간 후면 발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마시며 기다렸어요. 10시가 되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브리핑룸에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장관이 나타났어요. 그는 서류를 펼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 일대 개발 제한구역 해제, 대규모 신도시 조성 계획 확정, 2만 세대 규모 주거 단지 건설, 총 사업비 3조 원 규모. 화면에 지도가 나왔어요. 고덕 일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예상 땅값은 얼마나 오를 것인가? 주민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관은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평당 시세가 현재의 10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작. 오전 11시쯤 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발표 보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매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1달에서 2달 정도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토지 거래라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상대로 평당 320만 원에 거래될 것 같다고 했어요. 총 80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돈은 전액 생명을 잇는 재단으로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모든 걸 맡겨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영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제끼리 이런 걸로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감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8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겁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마다 텃밭을 돌봤습니다. 상추, 깻잎 씨앗을 뿌렸어요. 흙을 만지니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작은 싹이 돋아났어요. 연두색 떡잎이 흙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작은 생명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작은 씨앗이 자라서 누군가의 밥상에 오르겠죠. 배품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씨앗처럼 시작하지만 결국은 누군가를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것. 오후에는 마을을 산책했어요. 5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많은 게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집은 이미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니던 길도 포장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산과 들판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그 풍경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저를 불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30년 전 제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강민수라고 했어요.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하던 학생이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던 참이었죠. 저는 그에게 인쇄소 일을 시키며 월급을 조금 더 줬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중 일부를 보태줬었어요. 그때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1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강민수에게는 큰 도움이 됐나 봅니다. 강민수는 지금 서울에서 인쇄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직원이 30명이나 되는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에 부모님 뵈러 왔다가 우연히 저를 만났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었다고, 잘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어요. 강민수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라고 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강민수가 떠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베푼 작은 도움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구나. 그리고 지금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있구나. 베풀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씨앗처럼 어딘가에서 싹을 틔우고 자란다는 것을.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고향에서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어요. 텃밭의 상추는 무럭무럭 자랐고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가끔 영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영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땅 매각이 완료됐다고 했어요. 80억 원이 재단 계좌로 입금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할 거라고 했어요. 며칠 안에 재단 관계자들이 찾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일주일 뒤 재단 직원 2명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와 젊은 여자 직원이었어요. 정중하게 인사하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익신탁이 정식으로 등록됐고 재단도 설립됐다고 설명했어요. 생명을 잇는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은 이름이라고 말했어요. 여자 직원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재단이 지원한 첫 번째 사례들이었어요. 화면에 할머니 한 분이 보였습니다. 79살 박영자 할머니였어요. 심장 판막 수술이 필요했지만 비용이 없어서 1년 넘게 미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850만 원이었대요. 그 돈이 없어서 매일 가슴 통증을 참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재단 지원으로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다고 말했어요.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다음 화면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7살 최민준이라는 아이였습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부모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려 했다고 했어요. 치료비가 3천만 원 넘게 든다고 했습니다. 재단이 전액을 지원했고 아이는 현재 치료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대요. 사진 속 아이는 병원 침대에 앉아 웃고 있었어요. 손에는 로봇 장난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80만 원이 없어서 죽을 뻔한 제가 이제는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었어요. 남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김태수님의 결정 덕분에 많은 분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라고 했어요. 저는 손을 저었어요. 감사할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의미를 찾게 돼서 고맙다고 했어요. 직원들은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 아래 앉았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780만 원이 없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날. 아들이 전화를 끊었던 순간. 전우영우가 손을 내밀었던 순간. 100억짜리 땅을 탐냈던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공익신탁을 결정했던 순간. 돌이켜보니 모든 게 의미 있었어요. 고통도 배신도 선택도.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돈에 얽매이지 않았고 탐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혈육의 배신은 아팠지만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깨달았죠. 그리고 베풀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어느 날 아침 텃밭에서 첫 상추를 수확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흙을 털고 물로 씻어 그 자리에서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아삭한 소리와 함께 신선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이렇게 작은 기쁨이 행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 다녀왔어요. 최할아버지와 바둑을 뒀습니다. 10판을 두고 5판을 이겼어요. 최할아버지는 투덜거렸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손자 이야기, 건강 이야기, 날씨 이야기. 소소한 대화였지만 즐거웠습니다. 저녁에는 순례씨가 보내준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두부 한 모, 돼지고기 조금, 파 한 줌.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마당으로 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논과 밭을 붉게 물들였어요.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이었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참 편하다. 내 남은 날 이렇게 흘러가도 좋구나. 어느 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짧은 편지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글씨였어요. 편지는 짧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후회하며 살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아버지 건강하세요. 저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쳐서 읽어봤어요. 민호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도 있었어요. 아마 울면서 썼나 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민호는 민호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겠죠. 후회하며 살겠다고 했으니 그것도 하나의 벌이겠죠. 저는 답장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 생기길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민호가 정말로 변했을 때 그때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평생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우가 고향에 찾아왔어요. 재단 운영 상황을 보고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장 수술, 암 치료, 신장 이식. 모두 치료비가 없어서 포기하려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재단 덕분에 치료를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고 되풀이했어요. 영우가 말했습니다. 형 덕분이라고 했어요. 형이 내린 결정이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우리 함께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고 했어요. 영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형, 행복하시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영우는 저녁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마당에 앉았어요.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밝은 달빛이 마당을 비췄죠. 저는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내년 봄이면 꽃이 필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면 감이 열리겠죠. 그 감을 따서 이웃들과 나눌 겁니다. 그렇게 조용히 따뜻하게 살아갈 거예요. 돌이켜보니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780만 원의 절망에서 시작해 80억 원의 희망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크기였어요. 민호는 탐욕에 눈이 멀어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영우는 45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했습니다. 순례 씨는 남인데도 진심으로 도와줬죠. 강민수는 30년 전의 작은 도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결국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로 평가받는 겁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나누느냐로,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베푸느냐로.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진짜 자유는 욕심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보고 싶었어요. 12년 전에 먼저 간 아내.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잘했다고 말해줄 것 같았어요. 당신답다고 말해줄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방 안을 채웠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산책을 나가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겠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 그게 제 남은 삶이 될 겁니다. 저는 만족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며칠 뒤, 텃밭에 상추가 한 뼘쯤 자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줬어요.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도 매일 조금씩 자라는구나.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 갔습니다. 김할머니가 새로 오셨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래요. 저처럼 고향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눴어요. 비슷한 처지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밝게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했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동의했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오늘은 감자를 넣었습니다. 호호 불어가며 뜨거운 국물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저물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주 썼는데 언제부터인가 멈췄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 평화로운 날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오늘은 텃밭에 상추가 한 뼘 자랐다. 작은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 기뻤다.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김할머니를 만났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 위로가 됐다.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 감자를 넣으니 더 맛있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록하다 보면 언젠가 두꺼운 노트가 될 겁니다. 그 노트에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날들이 담길 거예요. 눈이 감겼습니다.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영우와 함께, 순례 씨와 함께, 그리고 제가 도운 사람들과 함께. 박영자 할머니도 있었고 최민준이도 있었어요. 강민수도 보였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것은 악몽이 아니라 희망의 꿈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꿈, 그리고 남겨진 빛의 꿈. 제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답게 쓰이고 있었어요. 80억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평화, 자유, 그리고 의미. 그것이 제가 얻은 진짜 보물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까지 저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텃밭의 상추는 오늘도 조금 더 자랄 거예요. 마을 회관에서는 또 누군가를 만나겠죠. 저녁에는 또 다른 소박한 식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오늘 하루를 기록할 거예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 남은 인생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780만 원이 없어서 죽을 뻔했던 노인이 이제는 평화롭게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80억을 가진 부자가 아니라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 돈으로 재산을 쌓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행복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제게만 머물지 않았어요. 생명을 잇는 재단을 통해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의 심장을 뛰게 하고, 최민준이의 미래를 밝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제 삶은 이렇게 다른 생명들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영원히 사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감사했습니다. 이 순간, 이 평화, 이 자유, 모든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살아갈 겁니다. 의미 있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